안녕하세요. 주택시장 11장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주택시장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지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품이 이제 주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파는 것이 이제 주택시장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택시장에서의 주택이라는 상품은 어떤 거다? 내구 소비재. 수명이 좀 길죠. 그래서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내구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은 더 비싼 임대료를 내더라도 직장하고 가까우면 버스나 지하철 교통이 이제 편리하다.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구의 요구에 맞는 주거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요즘에 이제 한 예가 되겠고요. 주택 선택 시에는 어떤 다양한 요소로 구성이 돼요. 선택하는 목적이나 이유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만을 선택해서 구입할 수만은 없는데 이 서비스의 어떤 묶음이 한 단위의 주택 구입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들어가기 전에 주택이라는 것이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임대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 시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주택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장의 특성과 유형을 보겠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구가 원하는 주거 서비스를 가장 경제적으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참고로 하게 되는 사항들이 이제 어떤 주택시장의 특성과 유형이 되겠고요. 그 주택시장의 특성과 유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택의 수요와 공급 체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주택시장의 현황과 이제 문제점을 한번 보는 게 주택시장이 되겠는데, 주택시장의 특성과 유형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주택시장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은 하우징 마켓, 주택 상품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주택시장은 서비스는 생산된 재화를 운반, 배급, 또한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인데 우리는 주택 서비스를 그 다음에 제공받는 것이죠. 우리들은 주택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고가이다. 그리고 내구성이 크다. 내구성이 크다는 것은 수명이 길다. 예, 그래서 또 부동산의 특성이 있죠. 고정성,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신축성, 부동산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불안정성, 지역성, 시장의 분화성, 외부 효과, 금융의 중요성, 광범위한 정부 규제, 이런 것들이 주택 시장의 특징이 되겠죠. 주택 시장의 특징, 고정성, 비신축성, 불안정성, 지역성, 시장의 분화, 외부 효과, 금융의 중요성, 광범위한 정부 규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주택의 부가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서비스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동생활 공간으로 이제 호텔 서비스, 정보 서비스, 스포츠 서비스, 문화교양 강좌 서비스 등 물리적인 공간의 형태로 지원이 된다. 그래서 공동생활 공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문화 서비스, 물리적인 공간의 형태로 지원이 된다는 거를 부가적인 서비스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거고요.
무형의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주택시장에서 주택은 좁은 의미로 고객에게 팔려는 상품이에요. 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시장에서 팔려는 상품, 넓은 의미로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형과 무형의 서비스의 총칭이다. 주택이 일반 서비스와 구별되는 거는 특징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죠. 뭐 고정성, 고가성, 내구성 여러 속성을 한꺼번에 가지는 상품이다. 그리고 불가분성이 있고 분리구입이 되지가 않는다.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임차를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어떤 한 부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주택 부가 서비스를 잠깐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주택의 특성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택의 특성에서 비신축성을 얘기했었는데 수요와 공급을 신속하게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 없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수요자는 많은데 주택이 공급이 빠르지가 못해요. 있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짓는 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빨라야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있던 재고주택으로 이사를 하면 뭐 수요와 공급이 딱 맞게 일치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수요가 훨씬 그동안은 많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비신축성의 논리가 나왔던 거죠. 주택 수요와 공급이 사회 변화와는 다르게 느리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거래 비용이 되게 높다. 택지 공급의 제약. 수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땅들은 개발이 다 많이 됐기 때문에 택지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택지 공급받을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땅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 공간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토지에 대한 규제가 있다. 공공재이죠. 사회재이면서 공공재이고 또 여러 사람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규제가 정부로부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건축 자재의 공간적인 이동의 곤란성이 있습니다. 공간적 이동의 곤란성. 또한 각종 주택 정보에 대한 탐색 비용이 들어가고요. 시간의 기회 비용 등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취득세, 뭐 등록세 이런 것들의 어떤 높은 거래 비용이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불안정성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경제 환경의 변화, 또 주택 경제 정책, 미래에 대한 예상 등에 민감하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했을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투기 동기는 미래 예상 가격에 영향을 주고요. 주택 건설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돼요. 또한 자본 회수가 장기적으로 걸리고 예상 판매 가격이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 이동의 불가능성 때문에 전국 통합 시장이 어렵고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다는 게 이제 지역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적인 성격, 지역 시장의 성격을 가진다는 게 지역성이다.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시장에서 상품이 사람을 향해서 이동을 하지만 주택시장에서는 사람이 주택이라는 상품을 향해서 이동을 해요. 또한 주거 이동은 직장,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주변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지역 안에서 주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에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주택 수급 불균형을 쉽게 해소하기가 힘들다. 지역적으로의 어떤 편중이나 아니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 불균형이 쉽게 해소되기 힘들다. 지역성의 특성이 그래요. 특정 지역의 주택 부족 문제를 알 수가 있겠죠. 막 몰리는 지역은, 인기 있는 지역은 계속 주택이 부족하다 하고 계속 전세나 월세나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주택을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 해도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주택을 생산하여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주택시장은 구매자가 상품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며 지리적으로 동일한 시장은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역성이라는 게 참 매우 중요한 주택시장이나 부동산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성. 거래 비용을 보겠습니다. 저축만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불가능해요. 왜냐? 주택 구매 자금이 엄청나게 큰 상품이기 때문에 저축을 한 것만으로는 100% 구매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또한 주택 건설 자금에 장기간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되죠. 금융 지원으로 자금의 수요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택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폭넓은 정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주택 생산, 공급, 가격, 거래 등 어떤 이런 규제 조치를 실시하는데, 이런 규제 조치를 실시하는 이유는요, 주택이 이질성, 고정성, 정보의 불안정성 등으로 주택시장에서 경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주택시장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택시장이 아무리 주택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해도 주택의 특성상 형평성이 완전하게 보장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시장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은 주택이라는 상품의 생산, 거래, 소비, 유통, 관리하는 경제활동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공급자가 돈과 물건을 교환하는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 사회가 생산한 상품과 용역이 분배되는 과정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주택시장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뭘 거래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시장이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시장을 파악하는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이 있어요. 거시적 차원은 주택 특징인 공공성과 개별성이라는 특성, 중요하죠. 공공성. 그러니까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부여한다. 개개인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쓰긴 하지만 나라에서 개입을 해요. 전체적인 공공성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 개별성이라는 건 뭐 개인이 사용하는 토지에 관한 것, 개별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국가 경제의 한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요. 주택시장과 그 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투자율과 어떤 가구들이 지불하는 총액과의 관계, 주택 재고의 구성, 주택이 각 가구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주택시장에서는 거시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이 있는데, 거시적 차원은 굉장히 크게 어떤 통계적인 것들, 또 가구에 따라 어떻게
주택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이런 큰 틀을 보는 게 거시적 차원이 되겠고요. 미시적 차원은 공급자와 구매자의 형태에 관한 초점, 어떻게 분양되고 임대되는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급과 관련된 것들, 어떤 절차로 그 집을 구매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택이 생산되고 교환되고 있는가, 어떻게 주택 매매 가격과 임대료가 결정되는가 등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것이 이제 미시적 차원이 되겠죠. 직접적인 주택 거래와 구매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시적 차원의 주택 시장 파악하는 관점이 되겠죠. 주택 시장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장의 유형으로는 개별 시장, 하위 시장, 전체 시장 있고요. 보겠습니다. 한번. 개별 시장은 개별 주택마다 형성되는 시장이다 라고 하겠는데, 개별 시장은 개별 시장과 전체 시장의 중간 규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시장의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하게 구분된 수요에 따라서 어떤 주택 수요가 세분화되고요. 또 세분화되면서 입지 선정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 지역별 하위 시장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주택의 위치, 용도, 규모, 질, 점유 형태, 권리 형태, 가격 수준별로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위 시장을 볼게요. 하위 시장은 개별 시장과 전체 시장의 중간 규모다 했는데, 개별 시장과 전체 시장의 중간 규모가 되겠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주택의 위치, 용도, 규모, 질, 점유 형태, 권리 형태, 가격 수준별에 따라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은 우리나라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장인데,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체 도시 지역의 주택 시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별 시장과 하위 시장이 합쳐져서 전체 시장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시장은 공간적 하위 시장을 중심으로 유형화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역에 따라 주택의 하위 시장이 형성되는 이유가 있는데, 지역별 주택 재고량과 규모의 이질성, 소비자들의 특정 지역 재고주택에 대한 수요의 다양성, 주택시장 자체가 갖는 불균형이나 장애 요인들이 지역에 따라 주택의 하위 시장이 형성되는 이유가 되겠고요. 지역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도심과 교외 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시장의 유형에서 주택의 하위 시장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으로는 행정 단위별, 지역 공간 특성별, 도시지역, 교외 지역별, 그다음 주택 형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시장이 있고요. 점유 형태는 자가주택, 임대주택, 건축 시점은 신규주택 시장이냐, 중고주택 시장이냐,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냐로 나눌 수가 있고요. 소득계층은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주택 시장이 있고, 공급 추세는 공동주택 시장이냐, 민간주택 시장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와 하위 시장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주택의 하위 시장 유형으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시장의 가능과 공간적
범위, 기능이죠. 주택시장의 기능과 공간적 범위를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의 기능은 주택가격의 결정, 주택의 배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택가격 결정은 주택시장은 주택수요시장, 그 다음에 주택공급시장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수요 상황과 공급 상황이 감안되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주택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게 되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는 없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지역성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지역에 수요가 많고 공급은 없다. 모든 지역에 수요는 많고 공급도 많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시장이, 하위 시장, 지역별 시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그 안에서 지역별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배분, 소비자들은 소득과 부가 동일하다. 소득, 부. 소득은 부죠.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 좋은 주택을 가진다는 의식이 있고요. 소득과 부가 틀리기 때문에 공평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소득과 부가 틀리다는 건 소득이 모든 사람이 일정하지 못하고, 부자인 사람도 일정하게 많다, 아니면 공평하게 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도 있고 중간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기 때문에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주택을 갖는다. 그러니까 높은 소득을 가진 자가 가격을 지불하면서 좋은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논리가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공평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소득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가격 결정의 요인은 하위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주택 배분은 소득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보겠습니다. 주택이 서로 거래될 수 있는 지리적 한계를 말한다. 이게 이제 주택시장의 공간적 범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직장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재산의 규모가 바뀌면 주택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주택이나 지역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택시장 공간적 경계를 설정하는 그 일반적인 요인은 가구별 주 소득자의 직장의 위치를 따지게 되고요. 직장까지 통근거리, 시간, 직장까지의 통근거리, 시간, 비용 등 효율성 측면을 따지고,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 지역 가능 지역의 한계를 결정짓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택가격, 점유 형태, 교육환경, 근린생활 여건, 그다음에 다른 그 밖의 여건 등이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주택의 어떤 공간적 범위로. 그래서 주택시장의 공간적 범위는 현 거주지와 지리적으로 연속된 지역이 되겠고요. 또 한가구와 일자리나 사회적 연계 패턴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집과 교환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로 인식하는 경계가 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이나 친구를 바꾸지 않고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범주를 말하는 게 이제 주택시장의 공간적 범위가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직장이나 친구를 바꾸지 않고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주택시장의 공간적 범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택 시장의 공간적 경계, 제가 얘기했죠. 점유 형태, 교육 환경, 근린생활. 세 번째는 제가 다 얘기했네. 1번, 2번, 3번.
주택시장의 공간적 범위는 형 거주지와 지리적으로 연속된 지역, 그러니까 직장이나 친구를 바꾸지 않고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제가 1번, 2번, 3번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5번 주택시장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주택 재고, 거래 주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주택 재고는 주택으로서 정해진 일정한 시장 범위 내에 존재한다. 어떤 시장 안에 주택이 남아있는 거, 뭐 중고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남아있는 주택은 이제 주택 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장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일정 시점의 공급과 일정 기간의 공급이 있는데, 몇 년 몇 월이라는 특정 시점에서 파악한 주택 재료의 공급량을 의미하는 양적인 개념이 이제 재고가 되고요. 일정 기간의 공급은 몇 년도 몇 월에서 몇 년도 몇 월 사이에 주택 재고의 변화를 의미하는 유동적인 개념,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유동적과 주택의 공급량을 의미하는 양적 개념. 거래 주체를 보겠습니다.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와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기업, 개인사업자, 주택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 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택과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특성은 모두 내부적으로 변화하면 또 외부로부터의 원인에 의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 변화의 결정 요인은 신규 주택 건설 비율, 인구학적 구조, 가구 소득의 변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주택 체계, 하우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주택 시장 구성 요소들과 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주택 체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외부적인 변화에서 이제 신규 주택 건설 비율이 있고, 인구학적 구조, 가구 소득의 변화가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벌어지면 주택 시장의 구조는 크게 이제 변할 수가 있고요. 주택과 가구의 특성은 모두 내부적으로 변화하고요. 또 세월이 지나면 외부 원인이 있는데, 이거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인구학적 요인을 보면은 수요적인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인구학적 요인이 되겠죠. 계속 지금 신생아들은 출생하지 않고 노인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앞으로는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집값이 그렇게 중요한 상품으로 자리 잡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수요를 좌우하는 가구 소득 있죠. 가구 소득이 얼마냐. 뭐 아직까지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구들 중에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구 소득에 따라 어떤 주택으로 이동을 하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구 소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택 하우징 시스템, 요런 거는 이제 주택 시장 구성 요소들과 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나,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개량하도록 유도할 수 있나, 뭐 주택 시장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죠. 그래서 상관관계를 주택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택시장 구성 요소들과 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주택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